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3회 이제 감정평가 시험 2차 시험 최종 합격하신 김동환 평가사님과 함께 이제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조금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들 처음 보실 테니까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33기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한 27살 김동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빨리 합격하신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합격하고 나서 그래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서 그동안 취업 뭐 이런 건 하셨는지 아니면 그동안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근황 이런 거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취업 관련된 거는 그 삼창 감정평가법인 본사에 취업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4일부터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쉬는 동안은 그냥 친구들 많이 만나고 제주도 갔다 오고. 네, 제주도도 사실 어제 점심에 돌아와가지고 제주도에서. 바쁘게 사시네요. 이제 네. 다음 주 출근이시구나. 연수도 받으시는 거죠? 네, 이번에 혹시? 연수 받아야죠.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일단 전략 과목이 있으셨다면은 어떤 과목이었고, 나 이 과목은 진짜 안 맞는다. 그래서 진짜 한 40점만 넘는 명과락 작전으로 공부했던 과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뭐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좀 말하기 부끄럽긴 한데, 제가 원래 세웠던 전략 과목이랑 명가락 과목이랑 이게 시험 결과가 바뀌었어요. 그럼 준비하셨던 걸로 좀. 준비한 거는 이제 뭐 민법이나 부동산 학이나 그거를 위주로 많이 네. 했는데, 약간 준비를 했다기보다 이제 그게 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네.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회계가 가장 어려워서 걔가 점수가 가장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회계가 가장 잘 나오고 부동산 학이 점수가 제일 낮았었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전략 과목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네. 다들 그냥 중간 이상으로 하자? 평균을 네. 맞추자라는 이런 생각이셨고. 다 60점을 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가지고 네. 다 많이 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뭔가 그렇게 그 당시에는 외우는 것보다는 그 회계는, 그러니까 간평회계는 사실 손으로 하면 다 되니까 네. 그 손으로 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그 과목이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혹시 근데 뭐 전공이 회계나 이쪽은 아니신 거죠? 전공은 이제 국제학과 다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경제 쪽을 배워가지고 경제는 베이스가 있었고 회계는 완전 생으로 처음부터 시작했고 나머지 법도 처음부터 한 건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법적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막상 네. 시험장 가서 이제 하고 보니까 회계가 제일 잘 나왔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뭘 꼭 잘 보고 못 본다라는 게 아니라 평균을 맞추는 게 제일 네, 안전하다. 그냥 중간 쭉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거는 어느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보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민법만 주구장창 준비를 했는데 어렵게 나오면 참 그것만큼 시험장에서 암담한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차 과목별로 혹은 아니면 뭐 한꺼번에라도 학습 방법이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뭐 처음에 기본 강의를 진행할 때 뭐 복습을 이렇게 했다라든지 등의 그런 학습 방법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기본 강의를 처음 1회독 할 때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했어가지고 그냥 복습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진도를 따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진행을 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체계가 갖춰진 게 GS 스터디 하면서 그 스터디에서 나온 문제들 보고 거기 관련된 거를 다시 복습하면서 다시 기본서 돌아보고 아니면 GS 강의 듣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체계가 쌓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다른 수험생 분들이 하듯이 계획을 딱 세우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일단 큰 시험이고 어려운 시험이니까 들어가서 하면 내가 해야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그냥 좀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해서 그냥 그 하나하나 보면서 부족한 거 보이면 그거 위주로 공부하고, 하나 클리어하고 하나 클리어, 그렇게 단계 그냥 그런 식으로 쌓아가는 느낌이라서. 네. 그래서 우선 처음 하실 때는 완주를 좀 중점적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막 진하게 다 모든 걸 공부한다기보다는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범위 자체가 공부하시다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맞아요. 때문에 처음부터 요거를 다, 모든 걸 내가 다 안다, 모든 걸 이 단원 지금 오늘 다 끝낸다라고 하면 끝도 없어서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까는 슬럼프가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매일 네, 맞아요. 뭐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하면은 그게 참 맨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목별로 뭐 슬럼프가 있으셨는지, 뭐 있으셨다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좀 내가 넘기려고 했다라는 그런 해결 방법까지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 과목 다 슬럼프가 한 번씩 왔어가지고 다 말해줄 수 있는 게, 일단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직 세우는 거?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 계산 방향 따라가는 건 잘하는데 그 세부적인 계산 같은 걸 되게 많이 틀렸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GS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결과값으로
그 답을 매기다 보니까 그런 데서 성적이 안 나올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한 번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 숫자 맞추는 거는. 그래서 그냥 유도훈 평가사님이랑도 상담하면서 얘기한 게 그냥 그 멘트 같은 걸 많이 적자. 왜냐면 멘트는 이제 외우기만 하고 현출할 수만 있으면 답이 나오는 네. 거니까 점수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실무 점수에 대해서 극복을 하려고. 그리고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 시험 칠 때 아니면 문제 적을 때 다들 안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하고 많이 적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특히 그리고 이번 실무 시험 같은 경우에도 1번 문제가 보상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게 적는 게 더 중요한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무 점수가 잘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처음에 이론을 좀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론 자체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자신 있는 과목이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론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 여기서 하나 끌어오고 여기서 하나 끌어오고 하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왔었는데, 이제 암기가 잘 많이 되니까 그냥 조그마한 파트에서도 이론 시험지를 다 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답안지는 채우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터디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딱 막혔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접한 게 이제 이동현 평가사님 강의를 접해가지고 네네. 그냥 그 책에도 이런 거 그린 데서 요거 빼오고 요거 빼오고 요거 빼오고를 이제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규는 혹시 뭐 슬럼프 이런 거 있으셨나요? 법규는 진입이 실럼프였어요. 많이 내용이 어려우셨던 건가요? 네, 법이 생소하니까 네. 단어도 어렵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법규만큼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거 쭉 하다 보면 쌓이는 거는 법규다. 네, 네. 네, 법규는 그냥 처음에 안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슬럼프를 극복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세 가지 다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실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부적인 계산을 물론 맞추면 좋겠지만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기까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틀, 예를 들어 공시지가나 이런 거 고르시는 건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멘트, 참 평가서에 실제 적을 때도 이런 멘트들을 넣는 게 꽤 많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또 멘트에도 점수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위주로, 왜냐면 저도 이런 계산을 많이 틀렸었기 때문에 멘트 위주로 전략을 많이 했었고, 두 번째로 이론은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암기된 것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단원별 어쨌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활용하시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법규는 참 저도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하는지를 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요래 썼는데, 정해진 논점이 있고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처음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10번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말이구나. 이제 대화가 슬슬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과목 다 이렇게 슬럼프 극복 과정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저희 아무래도 이제 기본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다 공부는 하시겠지만 주말에 GS 스터디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는 성적과 관련해서도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GS 스터디가 결국은 모의고사, 그 실제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성적이 서로 연관성이 있냐, 요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네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점수는 연관성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등수는 연관성이 있어요. 네. 왜냐면 채점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 점수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번 시험 치고 나서도 제가 생각했던 등수쯤에 제가 있었고, 그래서 네. 시험 끝나고 났을 때 제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긴 한데 저는 시험 끝나고 됐다 싶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제 체감상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 성적을 한 3월 달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해가지고 네. 마지막쯤에는 그래도 40등에서 80등 사이를 유지를 계속 했어요. 네네. 한 6주에서 한 주 빼고는 계속 그 등수가 나와서 이제 막판쯤 되니까 3기쯤 되니까 시험 치고 나면 이번에 스터디 등수 몇 점쯤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등수 보면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등수를 알고 나서 이제 제가 시험을 치러 들어가서 시험 체감에서 사실 잘 봤다고 생각은 못했고, 이 정도면 스터디에서 한 80등쯤 되겠는데? 많아봐야 100등? 하는데 이제 서울법학원 스터디를 간평 2차 수험생 중에 반 정도가 들으니까, 그럼 이제 저는 곱하기 2배 해서 거기서 200등 안에 되면 그러겠네요. 되겠지.
해가지고 전 사실 시험 붙고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와서 일단 등수 자체를 보는 거는 확실히 그게 있다고 봐요. 물론 그날 시험장에 갔을 때 본인 컨디션이나 긴장도에 따라서 세부적인 성적이 바뀔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스터디에서 느꼈던 자기 등수가 그 시험 체감이랑 따라온다. 어차피 시험 치는 사람도 스터디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보통 맞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모의고사도 똑같이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그 등수는 거의 사실 비슷해지는 거고, 결국 실제 시험에서는 과목별로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그 실력 자체는, 수험생들의 실력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등수 자체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저도 이 말은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를 보실 때 물론 점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등수가 꾸준히 유지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느 날은 너무 잘 봤다가 어느 날은 못 봤다가 또 이렇게 변동성이 있게 되면은 그거는 실제 시험에 있어서 좀 불안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대 평가인 만큼 그 등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GS 스터디도 뭐 결국 끝나게 되면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것도 그냥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복습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것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그 GS 스터디 복습을 하는 개별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스터디 진행을 그 3명이서 했는데 GS 끝나고 한 저녁부터 해서 스터디룸을 빌려가지고 그 학원 닫기 전까지 네.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그러니까 전주 스터디에서 채점 받은 걸 이제 어떤 점에서 감점이 됐고 어떤 점에서 득점을 했는지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부분 서로 얘기하면서 나누고, 전주 스터디는 그렇게 진행하고 이번 주 스터디는 이제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몰랐던 부분 아니면 다른 부분 이런 거 다 서로 공유하고 했거든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건지 몰라도 3명이서 했는데 셋이 잘하는 과목이 다 달랐어요. 한 분은 실무를 잘하시고 저 같은 경우가 좀 이론을 잘하는 편이었고 네. 다른 분이 법규를 잘하고 해가지고 3분이서 이제 그러니까 물어보고 질문하면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쭉 했고, 사실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스터디 끝나고 저녁 시간이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이 다 쉬는 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시간을 이제 개별 스터디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 이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토요일 밤에 끝나고 가면 아, 내가 그래도 간평 수험기에서는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안에 들었다. 네, 맞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편하게 쉴 수 있더라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GS 스터디랑 별개로 이제 개별 스터디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음 맞는 수험생 분들이나 아니면 아까 뭐 서로 잘하는 과목이 이렇게 다르다라면은 모아서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아까 일단 진행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행을 하시면서 뭐 좋았던 점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개별 스터디를 아까 말한 주말에 한 거 하나랑 네. 그걸 평일에 다른 분 한 분이랑 둘이 계속 얘기하면서 이론 얘기하고 실무 문제 풀고 그런 게 2개를 진행했거든요. 네. 근데 개별 스터디 하는 것 자체는 전 진짜 추천드려요.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만약에 공부를 하려고 그 신림동에 올라왔거나 아니면 서울대 입구 살거나 하는 분들은 시간 내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험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혼자 공부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혼자서 하다 보면 이제 회의해질 때도 있고 정보 공유도 어렵고, 그래서 수험생들 자료는 많은데 어떤 자료가 좋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나누고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효율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도 도움 많이 받았던 게 그 아침에 실무 문제 푸는 거를 강제성을 띄워버리니까 이제 전날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서 피곤해서 안 돼, 이게 안 돼요. 그렇죠. 네, 일단 눈을 뜨고 앉게 되고 그걸로 시작하면 이제 머리도 좀 맑아지고 거기서 공부 쭉쭉 치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스터디 하는 사람들도 서로 스터디 성적을 공유하니까 저는 다행히 다 GS 스터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터디 성적도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 저분은 저렇게 성적이 나왔는데 나 왜 이번에 떨어졌지? 그럼 이번 성적이 시험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런 거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하고, 또 혼자 공부하다 보면 안 보이는 단점들을 스터디원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찝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개별 스터디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개별 스터디는 뭐 추천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뭐 하다가 너무 이게 안 맞는다 싶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개별 스터디의 일단 장점 중 하나가 수험 생활을 좀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저도 처음엔 막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난 스터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서로 맞아요. 붙잡아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이야 뭐 고시는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참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힘든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공감해줄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만약에 대학교 다니거나 그냥 사회생활 하는 친구한테 간평시험 어렵다고 얘기해도 공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요게 다 같은 과목을 뭐 배우고 그다음에 뭐 최유유 이용 이런 거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공감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멘탈 이렇게 케어해주는 측면에서도 개별 스터디는 좀 괜찮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뭐 과목별로 문제를 딱 펴봤을 때 아 너무 어렵다 그만둬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다음에 문제를 풀 때 뭐 요런 걸 했다던가 뭐 팁, 실제 시험장에서의 팁이나 대처 방안 이런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이론은 이번에 좀 그만두고 싶던데요. 요즘 문제가 많이 어렵긴 했더라고요. 네. 사실 실무는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실무 치고는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시험 실무 원래 자신 없던 과목이었는데 네네. 치고 나서 60점 넘을 수도 있겠는데? 네네. 왜냐면 이게 네. 법규 위주로, 그러니까 보상 문제로 나와서 헷갈리는 부분도 많았는데 그런 헷갈리는 부분을 이제 유도훈 평가사님만큼 자세히 준비해준 사람이 없다 생각해서 그리고 제가 사실 다른 학원 문제 다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봤는데 뭔가 그게 달라요. 그 형식도 다르고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르고 한데 유도훈 평가사님만큼 세부적으로 찍어주는 사람 없다. 네. 그리고 전 스터디에서 그 축산업도 나왔고 양풍도 나왔고 나무도 한 번씩 건들긴 하시고 네. 다 건드려주셔가지고 네. 이거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그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실무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갖고 특히 또 4번 권리금 문제 이런 거는 그 전에 크게 찝어주셨고 네. 그래가지고 실무 자체는 치고 났을 때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론은 딱 봤을 때 뭘 하지? 얘네 무슨 소리지? 이걸 물어본다고? 하면서 그 수험 생활 하면서도 한 30기인가 31기인가 에루도 나왔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번에도 나왔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론은 그냥 쌓아 놓은 거랑 그리고 그 이동현 평가사님 말씀해 주신 그 체계도에서 뽑아 쓰는 거 그런 걸 해서 되게 방어적으로 서술을 해가지고 저는 시험 끝나고도 이론이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그냥 치고 나서 그냥 딱 그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로 꽈라면 되지 않겠다. 네, 그게 참 네. 중요했던 것 네, 같아요. 네. 이론은 확실히 그런 게 있었고 법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처음이 슬럼프니까 그 슬럼프를 겪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익숙해지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법규는 그냥 문제 봤을 때 어차피 간평사는 법규는 범위가 주요 논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논점 다 외우고 문제 봤을 때 아는 거 쭉 적으면 된다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법규 1번 문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관련돼 보이는 걸 다 적어 넣었어요. 그리고 저는 글 쓰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다 적어 놓다 보니까 법규 1번 문제가 이번에 하긴 했는데 25점 나왔더라고요. 1번에서만. 네. 그래서 그냥 아는 거 많이 적고 그거를 이제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냥 아는 것만 담백하게 쭉 적고 나오면 법규는 그냥 크게 시험장에서도 당황할 일이 없을 거다. 만약 당황을 해도 어쨌든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다 있다. 그것만 유념해 두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차피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내용을 새로 거기서 만든다라기보다는 기본서에 있는 것 중에서 비슷해 보이는 걸 끌고 오는 게 제일 최선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수험생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들 뭐 힘드실 텐데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요거는 절대 하지 마라 뭐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학원 선택도 다른 데 했었다가 돌아온 케이스고 이것저것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지금 이 학원에서 학원을 선택하고 인터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면 저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보다 준비가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다들 잘하실 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맛집 추천이나 해줄까 했는데 그냥 근처에 맛집 봤는데 전 서브웨이밖에 안 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먹을 데가 별로 없긴 하죠. 네, 네. 네, 그 서브웨이 달마다 할인하니까 할인하는 거 드시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험 생활에 고민을 버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그냥 오늘도 힘들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그냥 책상에 앉으면서 생각을 시작하는 게 그게 수험 생활을 견디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네. 일단은 부딪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수험 시간이 어쨌든 한 2년 정도가 보통이 되게 될 텐데 굉장히 사실 긴 기간이에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시간이 참 짧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오늘 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네. 그러면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는 걸로 할까요? 네.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